뒤통수에 물을 부어라. 이런 수모가 있을까? 이 흐르는 원통한 눈물을 어찌할 것인가? 과연 손기의 운명은 어찌 될까? 괴물들 마지막 손 죽은 줄 알았는데 손꿈틀 하면서 끝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네. to be continued가 될 수 있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궁궐 속 삶. 그 안에서 위로와 휴식을 주는 건 낙선제에서의 책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소설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과 복수 이야기에 울고 웃고 때로는 미지의 곳으로 탐험을 떠나기도 했죠. 후세들은 이 책들을 낙선제본 소설이라 한다지요. 오늘은 내 이곳에서 여러분께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궁녀가 읽어주는 세 번째 책은 영희록입니다. 무력했던 한 인간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늘의 이치가 담긴 천서 세 권을 공부하고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는 손기.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나라의 기운을 다스리는 천사의 지위를 얻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때는 송나라. 손일원이라고 하는 어진 재상의 아들 손기와 참지정사라는 벼슬을 하는 형옥의 아름다운 딸 계야가 혼례를 했다. 손기는 낯이 검고 키가 작고 생김새가 추하고 더러웠다. 흐트러진 머리에 맨발로 있으면서 의관을 바르게 하지 않고 방에 깊이 박혀 소리내지 않고 지냈다. 온 집안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신랑이라고 부르니 노복들도 공경하지 않았다. 과연 손기의 운명은 어찌 될까? 손기의 장인이 가족들을 모아 강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위 중 한 명인 소운성은 늘 손기가 맞득치 않았다. 장인의 등 뒤에서 허리를 굽히고 숨죽인 채 가만히 앉아있는 손기를 보며 말했다. 어찌하여 대낮에 음흉한 귀신이 비단 돗자리 위에서 엿본단 말입니까? 저기 얼굴이 검고 눈이 큰 토지신의 작은 졸개같이 생긴 귀신이 장인 뒤에 엎드려서 우리가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침을 삼키니 빨리 쫓아내쳐라! 아니, 나리도 눈이 어두우십니까? 가까운 동서 얼굴도 모른답니까? 손기를 욕보이던 사위 소운성이 이번엔 장인에게 시를 짓자고 제안했다. 자,
만일 시를 짓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벼르를 받들었던 기녀의 얼굴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큰 사발로 강물을 퍼서 3번 먹어야 할 것입니다. 손기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결국 손기가 시를 짓지 못하자 손기의 짝이 된 기녀의 얼굴에 먹을 칠했다. 신첩에게 글을 짓는 신선을 모시게 하지 않고 말 못하는 부처를 받들게 했으니 이는 신첩의 죄가 아닙니다. 오호, 빨리 물을 떠서 손 선생에게 권하여라. 그것도 아니하신다면 할 수 없지. 뒤통수에 물을 부어라. 이런 수모가 있을까? 100마리 잔나비가 뛰노는데 가슴이 뛰는구나. 이 흐르는 원통한 눈물을 어찌할 것인가? 그날 이후 손기는 계아에게 이별을 말하고 집을 떠났고 6개월 후에 돌아왔다. 하늘에 이치를 담은 천서 3권을 익힌 후였다. 으쌰. 한잔하시게. 손기가 돌아오자 가족들은 다시금 유람을 갔다. 이번에도 소운성이 술을 마시며 시짓기를 제안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소운성 입으로 들어간 술이 순식간에 냄새나는 오줌으로 변했다. 어찌 그릇을 씻지 않아 더러운 냄새가 나게 하느냐? 안주부터 먹어야겠다. 아니, 왜 이리 입안에서 온통 굴이 내가 가득한 것인가? 술과 음식이 그릇 속에서 변질된 것 같구나. 내 마땅히 잘 가려서 우리 소 선생의 메스꺼운 속을 진정케 하겠노라. 신기하게도 손기가 다시 권한 술 맛은 달고 시원했다. 신선주를 마시는 듯했다. 이번엔 소운성이 손기에게 비리를 불어달라 요청했다. 손 선생이 선천도에 정통하여 뜻밖에도 모든 일을 능숙하게 다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음률 정도를 통하지 못하였겠습니까? 특별히 사양하지 않고 손기는 비리를 받아들어 연주했다. 그 소리가 가볍고 아득하게 허공을 깨치며 울려 퍼졌다. 대장부가 노는데 어찌 이리 가벼운 풍류만을 즐기겠는가? 큰 북을 가져오라. 슬프고 웅장한 북소리가 물 위를 울렸다. 갑자기
달과 별이 한꺼번에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비를 몰고 왔다. 강물이 터지고 붉은 용과 검은 거북이가 펄펄 날뛰자 담력 있는 소운성이지만 바닥에 엎드려 두려워하였다. 이를 본 손기가 웃으며 말했다. 누가 소상서를 용맹하다 했는가? 북소리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상군을 거느리는 장수가 되겠느냐 말이야. 네, 잘 봤습니다. 영희록 함께 즐겨봤습니다. 통쾌한 반전이 있는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들은 좀 봤잖아요. 뭐 약간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여성들이 네. 미녀는 괴로워나 맞아요. 마스크걸처럼 네. 좀 자본과 외과적 수술의 힘을 빌어서 완전히 외모 재건을 한 후에 자신을 뭐 무시했던 어떤 남성적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 한번 어퍼컷을 날려보겠다라는 네. 얘기들은 네.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또 남성이 또 능력 중심주의 사회에서 자기 능력을 무시했던 사회에 네. 일종의 능력을 주입해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그 능력으로 한번 복수해 보겠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이 내면의 욕망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출세하는 이를테면 어떤 유교적인 도구를 얻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얻고 싶었던 이런 바람이 이 얘기에 에피소드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닌가 네, 싶기도 네. 합니다. 정말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히어로물이 있네요. 한국에도 있었네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손기가 막 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이미 다른 작품에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소현성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네. 소현성록정의 일부분이 그 부분까지. 그래서 손기는 그 이후로 소운성을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소운성과 만나려고 안 하고 막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네. 이러는데 아마 그것을 본 누군가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다음에 이제 천서를 읽고 와서 변한 손기의 모습을 뒤에 덧붙여서 영희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미 있는 내용이고 네. 그 후반부를 이제 새롭게 창작해서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소운성은 유교적 분위기였는데요. 이 영희록은 도교적 분위기로 바뀌어요. 갑자기. 인문학적 소양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 다만 개인의 초능력만 발전시켜 여전히 신은 못 쓰고.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못생기고 못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 즉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 다니거나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면 이 손기처럼 바보가 영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을 비틀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거나 그 주인공만 가져와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작품이네요 이게. 이게 또 네. 모두 떠오르냐면요. 네. 소은성이 지금 되게 반성한 것 같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본 것 중에. 네. 그런데 그렇게 깊은 반성은 아니거든요. 아. 글로리처럼 글로리에서도 너랑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너 한번 기분을 느껴봐. 나 네 딸 담임이야 라고 하면서 자식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식이 딱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니까 소은성이 앞뒤 안 보고 무조건 형님 뭐 형님밖에 없습니다. 형님의 도력으로 우리 애만 제대로 살려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 전에 경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송기가 나쁜 캐릭터가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상한 사람이다 들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역시 좀 경거망동하고 좀 오만한 사람이니까 들이거든요. 자기 네. 판단력만 믿고. 그런 것만 봐도 이 이야기가 보면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복수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이 원하는 복수라는 게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약한 고리를 건드려야 되는지도 알았던 필자가 써서 네. 마지막에 그 소은성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형님한테 완전히 손들었습니다라는 항복 선언까지 받아내게 되죠. 네. 그런 내용이 또 있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설이 재밌는 부분이요. 책 속의 각 편이 끝나고 다음 편이 시작될 때 전편의 마지막 부분이 되풀이된대요. 마치 지난 이야기 다시 보기 하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 왕실 소설이 대체로 그런데요. 이게 워낙 작품이 길다 보니까 만약에 기억이 단편적으로 끊어질 수도 있는데 서로 내용이 이어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드라마네요. 네, 드라마. 조선시대 드라마네요. 연속극.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영희록에서 관객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특별한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딱 떠오르시는. 저는 이제 그 황제가 네. 엄룡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네. 병이 들어요. 이제 그 엄룡을 내쳐야 되는데 황제 몸에서 병의 근원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웬만한 도력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실패라고 오직 이 손기가 가서 그 신장들 자신이 부리는 귀신 장수들을 전면에 다 배치해서 거기서 이제 그 황제 몸에 있는 엄룡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이 자리로 용이 지나갈 것이니 엄룡이 지나갈 것이니 지나가는 즉시 내려쳐서 죽여라라고 하는데 그 용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용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우리나라 소설에서 물론 손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용이라는 악의 근거가 되는 그 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의 외국 소설, 외국 영화 보면 늑대 뭐 이런 늑대 인간 이런 거 할 때 다 잡았는데 맨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는 살아있더라. 괴물들 마지막에 죽은 줄 알았는데 손꿈틀 하면서 끝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네. to be continued가 될 수 네네네네.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닫힌 결말 속에서도 열린 결말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지금 새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새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모두 약간 하늘에서 내린 인물, 하늘이 점주해 준 인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소설에서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나요? 그 아닌가요? 예, 그 그런가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전통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태몽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아이를 가지면 그 사실 부부가 굉장히 노력을 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꺼주기도 하고 네. 그것은 이 아이가 단순히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무언가 점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태몽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와. 꼭 송기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이 태몽의 교육학적 의미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는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점지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다들 자기만의 건국 신화 같은 신화가 하나씩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네네. 결국 이 판타지라는 서사적 세계 안에서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걸 읽고 있는 평범한 독자들에게 대단한 쾌감과 그리고 해소감을 주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이야기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잇자면 요즘 한국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고 관심 받고 있는데 이런 고전 소설들도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도교적인 초능력이 네. 그냥 뭐 복숭아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소독으로만 활용될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도 유교적 능력을 도교로 왜 대체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매혹됐던 초능력의 실체거든요. 네. 충분히 그걸 꼭 사극의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 안에서 우리의 핏줄 속에 녹아있는 초능력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도 있고 네. K 초능력. 네, 이런 것도 느껴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현대어 작업을 하셔서 해주셔서 이렇게 또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총 몇 권을 현대어로 만드셨고 앞으로는 몇 권 정도 더 나올 예정인지. 지금까지 한 18편 정도를 그 현대어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혼자 그걸 다 이제 해내야 되거든요. 양문충의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작품 43책짜리가 내년쯤 나올 겁니다. 그거 나오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한 역할은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더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네 기대가 되고요. 지금 저희들 만나봤던 작품들은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임 교수님 오늘 책 말고 3권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거 말고 이거 재밌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는 거 예, 있으세요? 그 우리 막장 드라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밌죠. 예.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이 장르죠. 양문충의록이라는 작품이 네.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고, 예, 고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고. 이거 뭐 다 들어있네요, 요소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이미 조선 시대 사람들은 그런 그 가족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했고요. 네. 유의양문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 작품은 주인공 가문이 처음에 다 몰살을 당해요. 그래서 다 죽어서 다시 환생해서 사는 내용이어서 그것도 흥미롭고, 특히 유의양문록은 그 작품 속에 기행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소설은 소설만 읽는 게 아니라 읽다가 기행문을 읽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금강산을 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기행문이 들어가요. 금강산 기행문이 한 7권 정도 걸쳐서 와. 이렇게 쭉 금강산을 다 여행하고, 그렇게 소설 읽다가 갑자기 이제 금강산 여행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 여성들이 가장 꿈꿔왔던 게 아마 금강산 여행을 여행인 가고 것 같습니다.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또 명행정의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작품 속에 많은 한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한시가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중국 명나라에서 나온 명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시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소설 읽으면서 정말 위대한 시인들의 시까지 같이 감상하는.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는 고전이야말로 소개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소개받지 않으면 내가 덥석 잡기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소개받은 새 작품이 잘 소개가 되어서 네.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녀가 읽어주는 소설 낭독 콘서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